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원님에 이어서 11PR 2019 다녀온 것 리뷰 두 번째 순서로 발표 드릴 거고요. 주로 저도 포인트 클라우드 관련된 논문들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행사 전반에 대해서 아까 동원님이 스킵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고요. 11PR 올해 어떤 그 규모로 열렸었는지 또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욕심을 내서 여러 개를 리스트업을 했지만 결국 시간상 두 개밖에 못 읽어서 두 개를 대신 좀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CVPR은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렸고요. 올해 약 5,000개 정도의 페이퍼가 이제 서브미션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300편 가까이가 이제 억셉이 돼서 발표를 했었고, 총 9,200명 정도의 참가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숫자냐면, 사실 CVPR 학회가 그전에는 그렇게 큰 학회는 아니었어요. 한 1-2,000명 규모 정도가 꾸준히 이렇게 활동하는 학회였는데,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술이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나 이제 딥러닝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비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2015년도부터 계속 증가하면서 지금 2019년도에는 거의 9,000명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학회 측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랑 중국이 당연히 제일 많은데, 놀라운 거는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참가를 했어요. 664명.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점이 놀라운 거냐면, 보통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HCI 학회가 있다. 그러면 그 HCI 학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국내 학회 총 규모의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가 이제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의 HCI 회원수가 2,000명이면 한 500명 정도가 참가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국내 컴퓨터 비전 쪽이 지금 500명이 안 되는데, 그거 이상의 숫자들이 지금 CVPR에 참가했다는 거고, 그만큼 이 딥러닝 쪽에서도 컴퓨터 비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그 분야를 막론하고 높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참가자들 수와 그다음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서브미션된 페이퍼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CVPR은 25%의 업센 레이트를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이 몇 편이 되든 이제 25%를 자르는데, 예전에는 적은 논문들 중에서 이제 좋은 것들을 자르는 방식이 됐는데, 지금은 논문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올해 갔을 때 어떤 논문들은 옛날 CVPR이 저희 이쪽 분야에서 완전 탑 티어 학회거든요. 수준이 엄청 높은데 몇몇 논문들은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도 사실 제가 받긴 좀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논문들은 오랄 세션에는 초청은 안 되고 주로 포스터로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런 좀 반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녹화되는데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그 5,000편의 페이퍼를 쓴 어서들이 약 14,000명 정도 됐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랭킹이 돼 있습니다. 중국이랑 미국은 아예 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아쉬운 점은 submitted papers라는 거. 그래서 accepted에 대한 비율은 공개는 안 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쪽 딥러닝 관련 분야에서 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잘 나타내고 있고, 근데 반대로 리뷰어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미국 쪽이나 유럽 이쪽에 지금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주로 메인이 됐던 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디즈니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업들이 가장 많은 리뷰어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제 학교들도 리뷰어 그 순위에서 좀 뒤로 밀려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딥러닝 분야도 특히 그런데 학교 수준에서 뭐 몇억 몇십억 규모 갖고선 사실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는 퍼포먼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에서 그 GPU 뭐 500대 연결해가지고 며칠 학습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수준의 GPU 학교에서는 10대도 갖고 있기 힘든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들 레벨에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연구 게임이 이제는 기업이랑 안 되는 수준까지도 딥러닝 쪽은 온 것 같습니다. 올해 키워드들이고요. 1,300편 정도가 업셋 됐다고 했는데, 올해도 거의 25%의 수준을 맞춰서 업셋 레이트를 지켰고,
대부분 딥러닝 관련 논문들이었습니다. 원래 컴퓨터 비전 학회이기 때문에 딥러닝만 있는 분야는 아니었거든요. 머신러닝만 있는 분야는 아닌데 제가 그 포스터 세션을 거의 매일 전국에 다 돌았는데 제목들을 다 봤을 때 딥러닝 키워드가 없는 포스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90% 이상은 다 딥러닝 키워드나 컨셉 잡고 논문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폰서들인데 사실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스폰서를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지금 저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다 있고 특히나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기업들도 엄청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십과 엑스비전에서 받은 비용이 올해 11PR에 36억 원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규모가 엄청나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들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자율주행 관련된 워크숍을 많이 들었었는데 다양한 회사에서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쪽보다는 이제 구글의 웨이모, 지금 레벨 5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그 모니터링도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자율주행에 가장 가깝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웨이모가 이 세션을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이제 공유 플랫폼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우버나 리프트들도 각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이라든가 기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워크숍을 열었고, 중국 쪽에서는 그 바이두가 정말 엄청난 그 자본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동남아 쪽에 디디라는 어떻게 보면 우버랑 비슷한 그 공유 플랫폼 차량 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된 세션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참고하시면은 뭐 자료 같은 것들은 좀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다 회사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확실히 비전 쪽이 그 예전에 그냥 이제 모노 카메라에서 스테레오로 넘어왔다가 이제 한 2012년도부터 뎁스 카메라, RGBD 카메라 이제 계속 각광을 받다가 이제 그거조차도 시들시들해지고 뎁스 카메라가 결국은 실내에서밖에 안 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한 2m에서 6m 사이 정도만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10m까지 찍긴 하는데 거기까지 사실은 나오는 게 아니라서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추정값을 내는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 라이다는 뭐 다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3D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m 급부터 최근에는 지금 여기에 중국의 햇사이라는 업체는 200m까지 지금 찍는 라이다 보이고 있어요. 실외에서 얼마나 운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지금 이게 라이다 폴드 클라우드거든요. 거의 뭐 사실 영상이랑 다른 없는 게 5회분째에서 18회 정도 나오고 있어요.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1위 기업인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8채널짜리를 선보였고요. 그리고 루미나나 오스터 이 위에 있는 4개 정도가 지금 라이다 시장에서는 가장 그 빅밴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이쪽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율주행 쪽을 특히나 바라보고 하고 있고 또 실내에서 이렇게 넓은 필드 오브 뷰를 가지고 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쪽에서 인더스트리 쪽에서도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뭐 요즘 디지털 트윈 이런 키워드랑 엮어서도 라이다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그래서 이제 그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로우 데이터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거든요. 제가 하는 동안 많이 다뤘던 데이터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포인트 클라우드 관련된 논문들을 위주로 봤고 그 외에는 슬램 쪽 기술들 조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쪽이 사실 많긴 했어요. 영상 쪽에서의 오브젝트 디텍션, 뭐 트래킹 이게 제일 많긴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주로 뭐 어떤 식으로 언스퍼바이스 러닝을 하는지 아니면 셀프 스퍼바이스드 아니면 또는 원샷 러닝 같은 데이터를 거의 안 쓰고 학습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그쪽에서 좀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쪽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봤는데 처음에 갔다 와서는 이걸 한 10편 정도 읽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시켜드리겠다고 호불을 먹었지만 해보니까 2편 읽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편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플로우넷 3D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논문 링크랑 그 코드, 오픈소스 링크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플로우넷 3D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다 같은 데서 들어오는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엔드 투 엔드로 그 სიმ플로우를 추정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sim플로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각각의 포인트들이 지금 다음 프레임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벡터, 모션 벡터를
다 추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옛날에 영상에서는 옵티컬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이어지는 영상과 영상에서 각각의 픽셀들이 다음 영상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는 게 이제 옵티컬 플로우가 있었는데, 그게 이 뎁스랑 만나면서 2D, 그러니까 이미지 플랜에서의 2D로 움직이던 게 이제 3차원 공간에서의 3차원 모션으로 바뀐 게 이제 씬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이나 그 액션 리커그니션, 그 다음에 또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이런 분야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인풋으로는 연속되는 프레임, 그러니까 바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게 T 타임, 그 다음에 T 플러스 1 타임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고, 아웃풋을 얻고 싶은 것들은 T에서 T 플러스 1 타임으로 각각의 그 포인트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가 얘랑 대응되는 관계라는 정보를 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찍힌 데이터에서 대응되는 데가 없을 수도 있어서 그 각각이 이제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엔드 투 엔드를 알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연구 흐름을 보면 기존에는 심플로우가 그 RGBD 이미지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스테레오나 RGBD에서 옵티컬 플로우를 먼저 2D에서 추정하고 거기다가 덱스를 추정한 다음에 2D 플러스 덱스 1D를 해가지고 그걸로부터 이제 심플로우를 추정하는 연구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때는 주로 카메라가 리지드 모션, 디포메이션이 없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또 심플로우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딥러닝 모델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각의 그 포인트 클라우드들에 대한 피처 디스크립터들을 정의를 하고 다음 프레임에서 또 정의한 피처 디스크립터랑 매칭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코리스폰던스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측정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라이다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사람이 움직이면은 이전에 찍혔던 점이 다시 안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안 찍히는 하드 코리스폰던스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그 옵티컬 플로우 쪽에서 플로우넷이라고 먼저 이미지에서 옵티컬 플로우를 엔드 투 엔드로 하는 논문이 나왔었고, 그런 것들을 좀 발전시켜서 옵티컬 플로우랑 스테레오 디스패리티를 같이 엔드 투 엔드로 추정한 다음에 그걸 합쳐서 심플로우를 하는 연구까지 있었는데, 올해 이제 몇몇 그 연구실 또는 기업에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바로 심플로우를 추정하는 연구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리지드 모션에 대한 어썸션이나 또는 코리스폰던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디펜던시가 없이 동작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로우 포인트 클라우드 두 개를 그냥 넣으면 심플로우가 나오는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 연속되는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3D 모션을 나타내는 심플로우를 추정하는 게 꼴이고, 인풋은 다음과 같이 N1개 그리고 N2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가 첫 번째 프레임이고 Q가 그 넥스트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 XI에서 다음에 실제로 움직인 지점, 그러니까 다음 프레임에서 움직인 지점 XI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그 트랜스레이션 벡터죠. 트랜스레이션 벡터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고 있을 때 그것들을 실제로 추정하고 싶은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와 Q가 동일한 포인트 수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꼭 둘 사이에 다 1대1로 다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매칭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어야지 문제가 풀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닌 거고,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각각의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피처들을 먼저 뽑아내는 과정들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뽑아낸 피처들 두 개를 합쳐가지고 둘 간의 연관관계를 그 나타내는 어떤 피처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포인트 믹스처가 있고, 그것들을 다시 이제 샘플링을 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포인트 각각마다 그러면은 모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업샘플링을 하는 플로우 리파이먼트 과정 세 단계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그 포인트 피처를 그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이것들을 어떤 특징 형태로 이제 뽑아내는 뉴럴넷이고요. 그래서 구조 그 계층적인 어떤 피처 러닝을 하는데, 포인트 클라우드는 문제가 뭐냐면 동원님도 계속 설명하셨지만 이 분포가 이렇게 고르지가 않아요. 물론 라이다 중에서는 이렇게 고른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포인트 클라우드는 어떤 데는 막 밀집되어 있고
어떤 데는 듬성듬성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호 간의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어도 찍히는 때마다 얘가 1번일 때도 있고 얘가 1번일 때도 있어서 이 서로 간의 어떤 커넥티비티가 전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CNN처럼 그러니까 영상처럼 어떤 딱 구조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뭐 동원님이 말씀하셨던 스피리컬 컨볼루션이나 어떤 이런 구조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로우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바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게 이제 포인트넷이라는 논문이었고, 거기서 이제 그 트랜스레이션 인베리언트하게 그 피처를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가지고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은 기존에 원래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했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얘에다가 원래 이렇게 덴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들인데 얘를 이제 그 피처들을 이렇게 줄여 나가는 과정에서 얘를 피처를, 그러니까 x는 얘의 위치고 f가 얘에 대한 피처 벡터거든요. 이게 디멘전은 C'인데 요것들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전 프레임에 얘의 인근에 있는 이 점들을 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넣고 그냥 그 NLP를 돌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지점의 이 각각의 피들은 원래 자기 위치에 대한 그 3디멘전이랑 그 다음에 피처 벡터가 그 C 디멘전일 때 C 디멘전만큼이 있어서 C 플러스 3 디멘전만큼이 N개가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입력으로 받을 때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넣을 때 뭐를 넣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피처 C 그 디멘전에 대한 피처 벡터랑 그 다음에 다음에 지정되는 위치와 현재 내 피처의 위치 간의 벡터 차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얘를 결정할 때 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애들은 얘랑 더 유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피처를 핸드크래프트로 모델링 할 때도 가까이 있는 애들은 더 웨이트를 높게 줬거든요. 그리고 얘가 완전 멀리 있는 애는 웨이트를 낮게 줬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웨이트를 주는 건 아니고 그런 형태로 뉴럴넷이 추측할 수 있도록 인풋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C 프라임 디멘전 플러스 그 얘의 현재 위치라는 어떤 C 프라임 플러스 3이라는 어떤 디멘전의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원래 덴스했는데 요만큼씩 그 어떤 특정한 알값 안에 들어오는 값들을 다 묶어가지고 피처를 그 디스크립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압축하는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여기서 원래 보시면 맨 처음에는 n개였는데 여기서 8분의 n개로 줄어든 게 이런 식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거 묶어서 자기 하나로 합치고 그 다음에 또 묶어서 하나로 합치고 해서 일단은 조금 압축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압축시킨 두 개를 이제 같이 모아가지고 얘네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 P는 첫 번째 프레임이고 Q는 두 번째 연속되는 프레임에 대한 피처를 뽑은 거예요. 포인트 클라우드부터. 걔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 점에 대해서 두 번째 애 중에서 어떤 특정 감정대에 있는 애들을 다 넣는데 내 특징점에 대한 벡터도 넣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애, 파란색에 대한 특징점 벡터 G도 넣고요. 이것도 어떤 C 디멘전이고 두 개의 네트워크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그 벡터 차이에 대한 것들도 넣은 다음에 이건 이제 멀티레이어 퍼센트론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플링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다시 어떤 이후에 이 지점에 대한 피처 인베이딩이 됩니다. 여기서는 앞에서랑 틀린 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이 첫 번째 프레임에 있는 각각 피처들에 대해서 그 바로 다음 프레임과의 어떤 연관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를 여기다 이제 압축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압축이 된 다음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포인트가 n개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제가 그 피처 디스크립터 하는 상태에서 8분의 n개를 줄였잖아요. 그리고 피처 인베딩 할 때 두 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8분의 n개의 숫자를 그냥 유지하면서 그 둘 사이 삼각관계를 나타내는 새로운 피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인트마다의 어떤 모션을 알고 싶으면 그걸 다시 n개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네트워크 구조는 그 첫 번째 거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뭐가 다르냐면 지금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있는 8분의 n개인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다시 덴스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채우고 싶은 지점에 대해서 그 주변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애들의 특징점을 가지고 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얘네들 다시 빼고 채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의 특징들이 같이 묶어서 합쳐지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모션 관점에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은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피처들이 이렇게 다 합쳐지게 되고 수식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현재 이 위치에 있는 특징과 그 다음에 주 인드 프레임 간의 벡터 차를 멀티레 퍼센트에 넣고 특정 레디어스 안에 있는 애를 벡터 풀링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그게 C' 플러스 3이라는 어떤 벡터가 나오고 포인트 개수는 n개에서 n'개로 이제 여기서는 많아지죠. 앞에서는 n에서 n''로 할 때 줄어들거나 아니면 동일 개수를 유지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특정 지점을 의미를 내가 뽑고 싶은 지점을 아마 이게 이제 맨 처음에 포인트에서 갖고 있었던 그 지점들을 기준으로 다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얘를 결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 피처들이 처음만큼 다시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해서 포인트 개수만큼 각각 어떤 디멘전에 대한 피처 벡터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그 심플로 그러니까 3디멘전al 벡터를 추정할 수 있는 멀티레어 컨셉트론에 다시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각각 포인트마다 트랜스레이션 벡터가 뭔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리그레션을 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의 좀 더 디테일한 아키텍처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제 피처를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피처를 뽑기 위한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먼저 셀 컨볼루션이 2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이 R 값은 내 주변에서 얼마만큼 방향에서 갖고 올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 이게 이제 처음에 작았다가 좀 커지죠. 그리고 샘플링 레이트도 처음에 n개가 있었으면 처음에는 0.5로 했으니까 2분의 1개만 반씩만 이제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로 가져오고 이거는 이제 그 피처 벡터들의 디멘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f가 32 디멘전이었다가 32 디멘전이었다가 64.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f 그러니까 특징에 대한 그 피처 벡터는 128 채널짜리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로우 인베딩에서는 숫자는 줄진 않고 그대로 넓은 반경에서 내가 움직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약간 스무딩 시키기 위해서 얘를 다시 이제 세컨볼드에 넣어가지고 좀 줄인 다음에 이것들을 업컨볼루션을 통해서 쭉 다시 개수를 다시 회복시 채워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 결국은 맨 처음에 왔던 개수랑 다시 똑같아지는 게 되고 근데 각각에 대해서는 128 채널에 대한 피처 벡터 그러니까 자기 위치 플러스 128 채널짜리 피처 벡터가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리니어 리그레서에 넣으면은 3축에 대한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학습은 실제로 그 영상이든 그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든 사실 인접하는 두 개에서 얘가 얘를 움직였다를 일일이 다 지정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레이블링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가상의 어떤 3D 씬을 만든 다음에 오브젝트를 움직이면서 그 거기에서 이제 미리 레이블링을 하는 형태로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심플로우를 학습시킬 수 있는 플라인딩 3D라는 그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D가 저희가 이제 그 추정한 두 벡터 사이에 포인트 클라우드 사이의 움직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터리스크는 그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나타내고 여기서는 재미있는 게 사이클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는 건데 이 G'I는 뭐냐면 내가 포인트가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는 것들을 DI라는 것을 추측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걔네들을 그 DI만큼 움직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거꾸로 추정하도록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백업 플로우를 계산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한 것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놓으면 내가 앞으로 간 거 예측한 거를 다시 거꾸로 했을 때 그 자리로 다시 왔다 갔다 하면 이 값이 0이 되겠죠.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값이 커질 거고 이 값이 커지지 않은 방향으로 학습을 하려면 결국은 내가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를 넣어서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거를 다시 거꾸로 이동시킬 때도 똑같은 플로우를 추정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좀 낀다고 해요. 왜냐면은 똑같은 위치를 계속 잡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번 리샘플링을 해서 멀티플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에버러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플로우 벡터를 프레딕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 정확도는 그 추정된 심플로우와 그 다음에 그라운드 심플로우 사이에 그 L2 디스턴스를 나타내는 L2 놈 디스턴스를 나타내는 3D 엔드포인트 에러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 추정한 심플로우 중에서 이 엔드포인트 에러가 일정 스레스홀드 이하로 들어온 애들이 포션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두 개를 저기를 하고, 모델 사이즈는 지금 이게 15MB 정도 되는데 1080에서 8K 정도를 돌리는데 300ms, 그러니까 0.3초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라이다 포인트가 개수가 30K에서 60K, 많게는 100K 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 아무리 못 잡아도 한 데이터 수가 내가 볼 때는 많은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은 리얼타임은 안 되는 논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키티 데이터셋에서는 사실 벨로다인은 16채널짜리 개수가 별로 없긴 한데, 빨간색이 프레임 1이고 초록색이 프레임 2고 그 다음에 심플로우를 추정한 게 이제 파란색. 그래서 추정 방법고, 이게 이제 0.144가 아까 엔드포인트 에러, 그러니까 심플로우가 에러가 얼마만큼 났는지인데 아마 라이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냥 미터 메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두 개의 심플로우의 에러 차이가 10cm 정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데이터셋은 미터가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응용 기술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동원님 뭐 슬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이렇게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같은 의자인데 이거 초기 자세가 다르면 이 두 개가 정확히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동 정확할 때 뭐 이 둘 사이에 샘플로를 추정하면 하나가 다른 데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3D 모델, 그러니까 파셜리 스캔된 모델을 정합한다거나, 이제 모션 에스티메이션 같은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심플로를 추정하면 바닥면은 바닥면끼리 계속 어떤 제로 심플로를 갖고 있을 거고, 차는 같은 움직임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 물질과 통째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같이 움직이는 심플로우끼리를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결국은 바닥이랑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 인스턴스들이 다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인스턴스 레벨의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논문에서 이제 저장한 자기들 컨트리뷰션은 연속되는 포인트쌍을 입력을 해서 심플로우를 바로 추정하는 엔드-투-엔드 모델을 제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플로우 인베딩 레이어, 그러니까 앞에 그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를 하는 것들은 기존의 포인트넷이라는 것에서 이미 제한된 방법을 갖다 쓴 거고, 중간에 그 피처들 두 개를 같이 엮어서 모션에 대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는 플로우 인베딩 레이어를 제안한 것들이 자기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플라잉 3D 데이터라는 그 신테틱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긴 했지만 실제 데이터인 키티 데이터셋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어느 정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됐더라.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컨셉추얼한 내용이 많은 논문이었는데, 슈도라이다 from Visual Depth Estimation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문제인데요.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센서가 이제 카메라 또는 최근에 이제 라이다가 있어요. 카메라도 단한 카메라, 한 대의 카메라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대를 엮어서 쓰는 스테레오 카메라도 있고, 라이다 베이스 메소드가 있는데,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넷의 그 최신 논문인 프로스터 포인트넷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0.5에 대해서 모더레이트 카테고리를 사용했을 때 지금 인식 그 객체 검출 정확도가 지금 89%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라이다는 지금 되게 비싸죠. 지금 제일 싼 게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것도 뭐 한 2,00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라이다가 좋아도 결국은 자율주행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단일 센서만 갖고 가는 것은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카메라 베이스드 메소드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카메라는 당연히 싸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 또 라이다가 한 5에서 10Hz 정도로 찍는 거에 비해서 카메라는 60Hz까지는
쉽게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속도적인 측면도 있고요. 특히나 고속 주행 시 그리고 아주 덴스하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2D 디텍션의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3D 디텍션, 특히나 모노 카메라를 가지고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거나 또는 스테레오 디스페리티를 추정해서 뎁스 에스티메이션에서 3D 바운딩 파트를 찾는 문제는 현재 똑같은 연도에 나온 논문인데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그냥 5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 논문에서 저자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왜 이렇게 라이다로 추정하는 것과 카메라로 추정하는 것들이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저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테레오 뎁스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맨 왼쪽이 RGB 영상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라이다로 찍으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64채널 이상인 것 같은데, 라이다로 찍으면은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테레오로 하거나 또는 딥러닝 기반의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면은 뎁스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게 부정확하다. 똑같은, 그게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부정확하기 때문일 거다. 특히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정할 수 있는 뎁스 값이 쿼드래틱하게 에러가 커진다. 반면에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러 수치가 리니어니까 50m 멀어지면 뭐 5cm가 더 에러가 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 비해서 스테레오는 그런 에러가 훨씬 커지지 않는다.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러니까 뎁스를 추정하는 애큐러시가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크리티컬한 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냐면 그 뎁스맵 형태로 카메라에서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게 우리가 잘 쓰고 있는 CNN 기술들에 적합하지가 않다. 왜 적합하지가 않냐면, 자, 위에는 그 스테레오 뎁스를 가지고 추정한 뎁스입니다. 굉장히 잘 추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바꿔가지고 지금 탑뷰에서 본 거예요. 이거는 정면에서 봤다면 이거를 이제 벌다이뷰라고 항공기에서 본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뎁스맵에서 현재 노란색 박스로 지닌 영역을 보면 이 차랑 이 차는 영상 관점에서는 비슷한 리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 안에서 피처를 뽑을 때 얘네들에 가까우니까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면 이 차는 지금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뎁스 단계에서 바로 컨볼루션이 일어나면 그 스파셜 릴레이션 칩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실제로 이미지 플랜에서는 두 개가 가까운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실제 3D 스페이스에서는 굉장히 먼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리 인공지능이 피처 디스크, 그러니까 컨볼루션 커널을 학습을 잘 해도 어려움이 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케일 문제인데, 사실 이 차들이 지금 다 똑같은 크기의 차들인 거잖아요. 근데 영상 평면으로 투영을 하다 보니까 얘는 작게 보이고 얘는 크게 보이죠. 이런 것들도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데 성능 저하를 발생시킨다. 근데 이것들을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보면 얘랑 멀리 있지만 결국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한 3D 스페이스에서는 동일한 스케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뎁스맵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못하고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자기들은 슈도 라이다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제안하는데, 뭐냐면 별게 없습니다. 일단 그냥 스테레오나 모노에서 뎁스맵 추정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꿔서 기존의 라이다 알고리즘에 그냥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논문을 네트워크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뎁스를 추정하는 거는 기존의 모노에서, 그러니까 한 대의 카메라에서 추정하는 것들이나 스테레오에서 추정하는 것, 딥러닝 방법으로 추정하는 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스테레오 매칭을 추정하는 방법들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를 표현한 다음에 여기서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프션 포인트 넷이나 A5UD 같은 유명한 방법을 쓸 거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조합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볼 거고,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모노 뎁스에서 바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던 최신 연구들이나 아니면 스테레오에서 바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던 최신 연구들이랑 비교해보겠다. 여기서는 자기들이 제안한 네트워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저 포맷으로 바꿔서 넣었는데 성능이 어떻다 벤치마킹 한 논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맨 왼쪽이 이제 원래 정말 라이다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원래 정말 라이다를 넣은 건데
사용 위치 등기 자체가 시험됐고, 이거는 스테레오로 추정한 다음에 라이다 뷰 바꿔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스테레오 뷰 웹스드 상태에서 그냥 추가한 건데, 보시면 빨간색 그라운드 크로스랑 초록색이라는 잘안 맞는 거라고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예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얘는 그냥 스테레오 뎁스 상태로 그냥 넣은 거고, 얘는 라이다처럼 포인트 클라우드 바꿔서 넣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능 지표를 비교해 보니까 뭐 이것들을 무조건 다 신뢰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검은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모노나 스테레오 기법들을 그대로 쓴 거고요. 파란색은 모노나 스테레오에서 나온 뎁스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꾼 다음에 한 거고, 회색은 원래 라이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똑같은 이 플러스 포인트넷을 써도 지금 라이다가 원래 한 89% 정도 정확도를 냈는데 지금 스테레오로 바꾸면 77%죠. 근데 그거를 그냥 스테레오 상태로 쓰면 정확도가 지금 40%밖에 안 나온다. 모노도 마찬가지로 모노 상태에서 그대로 모노에서 쓰는 뒷번호를 넣으면 22%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뷰만 변환해서 라이다 플러스터 포인트넷에다가 넣으면은 80%까지 올라온다. 이제 이런 것들을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카메라 기반의 객체 검출과 라이다 기반의 객체 검출의 성능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논문의 저자가 생각하기로는 데이터 표현하는 형태 자체가 CNN을 적용하기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들을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변환해서 해줌으로써 성능을 엄청나게 개선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고, 근데 여전히 모노나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잘 되는데 멀리 있는 애들은 막 제대로 안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멀리 있는 애들은 안 된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뭐 나머지 논문들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또 발표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